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채권 총론 파트부터 할 차례죠. 교재 81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금전 채무 불이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지문 두 개 묶어서 비교 표시하신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될 부분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가시면요. 금전 채권자 갑하고 채무자 을 사이에서 첫 번째, 지연 손해 금률은 별도의 합의를 안 했다 해서 지연 손해 금률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법정보다 낮은 비율의 약정 이율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다까지 먼저 읽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봅시다. 요때가 이제 변제기 이행기이다. 변제기 이행기였을 때 이 변제기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기 전의 이율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만큼이 약정 이율이죠. 약정 이율이고, 변제기가 지내가지고 이른바 이행지체를 이유로 배상 청구할 때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때 얼마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에 관한 부분이 바로 지연 손해금률이죠. 지연 손해금률이다 하신 다음에 자, 원칙적으로 자, 나눠가지고 지연 손해 금률 자체에 대해서 아예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고 약정 이율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딱 이만큼만 나오고 별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약정 이율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즉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약정 이율을 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산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또 별도의 제시가 있는 경우죠. 자, 지연 손해 금률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약정 이율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연 3%를 했다. 즉 법정 이율이었던 5%보다 밑에 있는 연 3%를 했을 경우에는요, 판례 입장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무이자인 경우에도 지연 손해 금률 같은 경우에 법정 이자만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약정 이율이 법정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 이율에 의할 것이 아니고 법정 이율에 의할 것이기 때문에 민사 오픈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럼 다시 1번 지문을 가시면요. 지연 손해 금률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약정 이율이 존재한데 법정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연 손해금 산출 같은 경우는 약정 이율이 아니라 법정 이율 5%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근데 강조했지만 다시 봅시다. 자, 지연 손해 금률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했고요. 그 합의했던 게 예를 들면 연 3%였다. 3%였다. 자, 요 경우에 즉 지연 손해 금률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약정 이율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A하고 B, 갑과 을 사이에서 지연 손해 금률 자체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 합의한 내용이 법정보다 낮은 연 3%였을 경우에 법정 이율이었습니까? 아니면 합의한 이율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 경우에는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지연 손해금률 자체에 대해서 갑과 을이 명백하게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 손해금률 자체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법정 이율이 아니고 그냥 합의했던 3%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주신 다음에 2번 지문이 이제 2015년도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올해 문제죠. 갑과 을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해될 경우에 돌려줄 금전에 대해서 지연 손해 금률을 3%로 합의했다. 즉 지연 손해 금률 자체에 대해서 3%로 합의를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을이 갑과의 분양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하고 분양 대금에 대해서 민법제 548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면서 548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지연 손해 금률에 대해서 법정 이율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 같은 경우는 인정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 법정 이율에 근거해가지고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 없냐? 다시 여기로 오시죠. 방금 봤다시피 지연 손해 금률 자체에 대해서 3%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합의했던 3%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지 법정 이율에 의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이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같은 경우가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법원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합의했던 3%에 의해서 이제 산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1번하고 2번 지문 두 개 잘 묶어가지고요. 볼드 친 부분 다 읽으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3페이지 가신 다음에 민법제 391조에 대한 문제죠. 민법제 391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는 391조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주제까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가 있는 사항까지만 잘 보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먼저 민법제 391조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자가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가 채권자이다. 그 A하고 B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겠죠. 존재했다. C 같은 경우가 A와의 관계에서 이행 보조자이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요 C라고 하는 자가 A의 채무 이행을 대신하는 가정상에서 채권자 B한테 어떠한 손해를 야기했을 때의 법률 관계의 문제였다. 먼저 C라고 하는 자에게 고의나 가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리면 민법제 391조에 근거해가지고 C의 고의나 가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채무자 A의 고의 및 가실로서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B는 A한테 뭐 할 수 있다? 민법제 390조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요. B가 C라고 하는 자에게도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잘 나오는 거죠.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하려면요. 원피고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된 사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사의 경우는 A하고 B 사이에서만 계약한 것이지 B하고 C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약을 한 바 전혀 없잖아요. 따라서 B는 C한테 계약상 채무를 이유로 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C라고 하는 자에게 고의나 가실 등이 인정됐을 경우에 민법제 750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의 경우는요. 요건을 다 구비했을 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B는 A한테 체불 책임 물을 수 있고 B는 C한테 뭐 할 수 있다? 750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하고 C가 B한테 지는 건 뭡니까? 그렇죠. 연대채무가 아니고 부진적 연대채무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가시면요. 자, 보조자 C 같은 경우는 채권자 B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상 체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않으나 맞죠? 민법제 750조의 요건을 다 갖췄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C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가시면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첫 줄에 밑줄 채무자의 승낙 또는 동의하에 거기 딱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자, 대충 어떤 사안이었냐면요. A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 있는 국내의 여행사입니다. 여행사고, 여러분들 여행 계약 들어온 거 아시죠? 나중에 또 특강 때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자, B 같은 경우가 고객이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서 이제 여행 계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A 같은 경우가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채무자인 것이고, B 같은 경우가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것이다. 자, 이때 이제 C 같은 경우가요, 현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있는 현지의 여행 가이드이고요. 가이드이고, 이 C 같은 경우가 또 원주민 D라고 하는 자를 고용해가지고, 이 D라고 하는 자가 B를 태우고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 즉 D의 가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 B라고 하는 자에게 손해가 이제 발생됐던 사안입니다. 이해되지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D라고 하는 자에게 어떠한 가실 등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이 D의 가실을 A의 가실로 봐가지고 A가 B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390조에 근거해가지고 체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가 아마 최초로 인정했죠. C 같은 경우는 A와의 관계에서 이행
보조자이다. 그럼 이 D라고 하는 자가 이른바 복, 이행, 보조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판시하기를 C가 D를 선임해가지고 A의 채무 이행에 대해서 그것을 시켰을 가정에서 이 A라고 하는 자가 동의라든지 승낙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D라고 하는 자에게도 복이용조자이라고 하는 지위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D의 가실을 A의 가실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결국 A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어떠한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도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B가 A한테 동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2번 지문도 쉽게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2번 지문 가시면 자, 채무자 A의 동의하에 C가 채무 이행을 위해서 D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포인트 반드시 채무자 A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복이행 보자 D의 고의의 가실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391조에 근거해가지고 채무자 A의 고의나 가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승낙 또는 동의가 있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승낙 동의나 동의가 없었을 경우는요, 이 법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함정 봤을 때 속지 마시고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4페이지 가신 다음에 이행불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행불능 잘 나오죠. 그래서 기본서 보실 때 여러분들 이행불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또 기본서 보시면서 공부를 다 하세요. 자, 먼저 1번 질문 가겠습니다. 이중매매에서 이제 제1매수인 같은 경우가 매도인한테 이행불능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1번 질문 가시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던 X 토지가 있었을 때 이중으로 제3자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 매매계약을 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행불능으로 할 수가 없다. 맞죠? 할 수가 없다.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죠. 중도금을 지급했다. 즉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제2매수인 C에게,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고 또 A가 C한테 팔았을 때에 제2매수인 C 같은 경우가 매도인한테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A 같은 경우는 제1매수인 B한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실익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제1매수인 B 같은 경우는 매도인 A한테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요.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 아니니까. 그럼 당최 이중매매 사례에서 언제 이행불능이냐? 그렇죠. 제2매수인 명의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가지고 제2매수인 같은 경우가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퍼펙트하게 취득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그 X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1매수인 B한테 넘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유권 자체를 제1매수인 B한테 넘겨줄 수 없게 됐을 때 비로소 이행불능이고,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때는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이른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있는 통상손해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2매수인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을 당시의 목적물 시가만큼 제1매수인 B가 매도인 A한테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뒤, 즉 제2매수인 명의로서 이전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목적물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버린 거는요, 그렇죠. 특별 손해인 것이기 때문에 393조 제2항으로서 채무자인 매도인 A한테 이른바 애경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을 때에만 제1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도 반드시 다 떠올려가지고 기본서 확인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부동산을 C한테 이중 매도하고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이행불능이 된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다 해서 이른바 제2매수인 명의로서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돼버리므로 1번 지문 틀렸다. 그리고 이전 등기했을 때의 목적물 시가가 이른바 통상손해인 것이고,
것이고, 그 뒤에 목적물 가치가 갑자기 상승해버린 거는요,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이행불능 당시까지 채무자인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 증명했을 경우에만 추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무조건 두 번째 있었던 C한테 이전 등기가 됐다고 다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2매수인 C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행불능으로 보는 이유는 더 이상 매도인 A 같은 경우가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가지고 제1매수인 B한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행불능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번 질문도 중요한 질문 체크하시고, 자, X토지의 소유자 갑이 을한테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했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아마 이 강의가 나갈 때쯤에는 메르스가 끝났겠지요. 다들 조심하시고요. 자, 갑이 을한테 매도했습니다. 그럼 갑은 이제 을한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시 갑은 X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2번 지문 같은 경우도 공부를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은 대번 틀려버려요. 갑이 병한테 한 번 더 X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매도한 게 아니고 어떠한 목적 하에서 신탁을 한 다음에 그 신탁에 근거해가지고 병한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을 같은 경우는요, 복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 일반이기 때문에 나한테 팔기로 한 X토지의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병명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을이 이 새끼 갑한테 민법제 3구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배상 청구했던 사안이거든요. 을이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합니다. 강사야 병명의로 등기가 되면 이행불능이라면 그거는 갑하고 병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형 계약인 매매 계약했을 때죠. 요 경우는요, 얼마든지 갑이라고 하는 자가 요 신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지한 다음에 다시 갑한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매매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신탁하고 난 다음에 병한테 이전 등기했을 경우는요, 갑이 신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지한 다음에 다시 소유명의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가지고 을한테 넘겨줄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설지 2번 밑에 동지 판례 가시면요, 똑같은 사안 봅시다. A하고 B 사이에서 X토지나 토지 교환 계약을 하고 난 뒤에 A 소유의 X토지였던 교환 목적 토지에 대해서 B가 아닌 제3자 C 명의로서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아직까지 이행불능인가 아닌가 확실히 몰라. 왜냐하면 A하고 C 사이에서 C 명의로 했던 등기가 매매계약 맺고 C한테 이전 등기한 것이 아니라 밑줄 명의 신탁 관계에 근거해가지고 C한테 등기했던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A 같은 경우는 명의 신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지한 다음에 C 명의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B한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명의 신탁이나 일반 신탁을 하고 등기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매도인 이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끝에 아직까지는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가 없다까지 같은 취지의 판례니까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가신 다음에 아주 자꾸 나오죠. 여기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부동산 매수인 같은 경우가 매매 목적물에 존재했던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이행인수했다. 먼저 이행인수에 밑줄 그어두시고 이행인수했다. 자, A 같은 경우가 채무자입니다. A가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채권자이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1번 해가지고 B 같은 경우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피담보 채권이 등기부를 보니까 예를 들면 3억이었다. 근데 X는 보통 시가가 이제 5억이었다. 시가가 5억이었다 라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A 같은 경우가 이 X라고 하는 토지를
제3자 이제 C한테 이렇게 매도를 했다. 그다음에 C 명의로 뭐 등기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 A하고 C 사이에서 매도하는 매매 계약하면서 덧붙여가지고 이른바 이행인수 계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원래 시가 5억인데 피담보 채권 3억을 C 네가 인수해가지고 C 네가 대신 B한테 갚아라. 따라서 5 빼기 3 해가지고 일단 C는 A한테 2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을 C가 A와에 대한 관계에서 B한테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인수했는데 매수인 C 같은 경우가 변제를 게을리했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가 인수했던 자기의 채무에 대해서 B한테 변제를 하지 않아가지고 B 같은 경우가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자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했겠죠. 그러니까 X 토지가 경매가 돼버리니까요. C라고 하는 자가 또는 A 같은 경우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뺏겨가지고요. 더 이상 A가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가 게을리했고 이 B 같은 경우가 X 건물에 대해서 2번 임의 경매를 붙였고 그래가지고 A 같은 경우가 3번 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케 됐다. 이랬을 경우에 C가 A한테 이행불능을 이유로 3구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즉 채권자 C 같은 경우가 채무자 A 강사야 왜 C가 괜찮아?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을 때 A가 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매도인 A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C한테 지고 있으니까 A가 채무자이고 C가 건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C가 A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 이행불능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하려면 다시 C가 A한테 이행불능을 이유로 배상 청구하려면 청구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채무불이행 사실로서 이른바 이행불능의 사실이 필요하죠. 이행불능이 되었다. 인정되네요. 불능됐으니까. 두 번째 뭐였죠? 채권자 C, 원고 C에게 손해의 발생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이게 청구 원인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했을 때 채무자 피고 A가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 뭐였죠? 야 나한테 고의나 가실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부존재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사안의 경우에 채무자 A한테 고의나 가실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이행인수했던 C지가 변제를 게을리 해가지고 경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매도인이자 채무자 A한테 가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따라서 일로 오시면요. 피고 A의 항변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 C는 A한테 배상 청구할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했다면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매수인 C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다. 맞죠? 그 말은 뒤집으면 매도인 A에게는 별도의 가실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 C는 A한테 이행불능에 근거한 각종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없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가신 다음에 대상청구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죠. 대상 청구권 여러분들 불능 중에서 크게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는 이 권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나왔죠. 못 나온다.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죠.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채무자한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채무자에게 고의나 가실이 인정되었을 때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죠. 따라서 후발적 불능이기만 하면 채무자에게 고의나 가실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동권리가 나온다까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1번 질문 봅시다. 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간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끊으신 다음에 그러면 일단 유동적 무효이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X 토지가 수용돼 가지고 이행불능이 됐을 경우에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매도인 A 상대로 해가지고요. 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대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매수인 B가 매도인 A에게 지금 현재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이전 등기 청구의 객체였던 X 토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버리고 수용보상금이라든지 보험 같은 가치 변형물이 생겼을 경우에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핵심은 매수인 B가 매도인 A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있었을 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안처럼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데 간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매매 계약이 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매도인 A한테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효니까. 그럼 없으면 그 X 토지의 가치 변형물이었던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요지 꼭 읽으시면서 매수인 B가 매도인 A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을 때 가치 변형물에 대한 지급도 청구할 수 있다까지 꼭 두 개를 잘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를 보겠습니다. 법무사 문제를 한 번씩 보면 좀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요. 채권자 지체 보시면 자, 채권자 지체에 근거해가지고 해제권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옳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참 내지를 만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이제 법적 성질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였죠. 채무불이행 책임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채무불이행 책임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정 책임설이 있었다.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자, 먼저 요건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채무불이행 책임설에 의했을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가실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됐죠. 요구됐다. 근데 법정설에 의했을 경우는요. 그렇죠. 수령하지 못한 것만 있으면 되지 별도의 채권자에게 고의나 가실은 필요가 없었다. 효과 부분 가시면요. 효과 부분 외울 필요 전혀 없죠.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니까 요건이 충족됐을 때 효과도 강하게 이제 인정이 되지요. 따라서 민법 제401조 이하에 있는 조문 이외에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인정하는 게 위의 견해였죠. 근데 법정설에 의했을 경우는요. 요건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돼도 효과도 약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401조, 402조, 403조까지만 적용될 뿐인 것이지, 그렇죠? 해제, 배상 같은 것들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설명이었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문제, 그러니까 법무사 올해 시험 문제에서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의 내용을 자세하게 묻진 않았지만 결국 양 견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묻었어요. 차이점. 그럼 다음번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어떤 견해에 의하든 차이가 없는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었으니까 공통적인 내용도 한번 묻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조문하고 학설이 있었을 때는요. 조문이 앞서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성립되었을 때 민법 제401, 민법 제402, 민법 제403조에 있는 세 가지의 효과 같은 경우는요. 양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봅시다. 2번 지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기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 지체의 분리에서 어떤 견해에 의하든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뭐 묻는 거예요?
빨리 민법 제401조 보시죠. 예, 민법 제401조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면 401, 402, 403조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견해를 취하든 차이가 없거든요. 따라서 어떤 견해에 의하든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뜸 이번 지문 풀면서 또 과거의 기출 문제를 외워가지고 분명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 그럼 이번 또 틀렸다 이렇게 푸시면요 1년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외웠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또 어떤 걸 물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에서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기출 문제를 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